안녕하세요. 대답이 없습니다. 처음에 낯설어서 그래. 자, 20페이지 보십니다. 자, 제가 맡고 있는 과목이 부동산학개론인데 20페이지 보시면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라는 제목이 있죠? 자, 거기서 앞으로 3장을 넘깁니다. 뒤로 넘기는 게 아니라 앞으로 1장, 2장, 3장을 넘기면 컨텐츠라고 나옵니다. 앞으로 3장을 넘기시면 컨텐츠, 부동산학개론의 구성이 거기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보면 우리가 공부해야 될 과목이 매주 수요일날 우리가 공부해야 될 과목이 뭐라고요? 제목이 부동산학개론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과목들은 다 법과목인데 제가 맡고 있는 과목은 뭐예요? 부동산학 학문이에요. 또 원론입니까? 개론입니까? 개괄적인 걸 배우는 거예요. 아주 깊숙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 개괄적인 거. 사실 그래서 원론보다 개론이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범위가 넓으니까. 그래서 부동산학개론인데 그럼 부동산학개론은 어떻게 구성되는지 내용을 보기 전에 잠깐 여러분들 우리가 쉽게 한번 해보자고요. 부동산학은 뭘까요?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부동산학은 뭐다? 부동산학은 뭐다? 자, 당연히 부동산학이니까 뭐를 연구할까요? 부동산을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근데 부동산 자체를 연구하는 자연과학이 아니에요. 이건 무슨 말이냐? 우리 부동산학개론은 화산, 폭발, 지진, 해일 이런 걸 연구 대상으로 삼을까요? 안 삼을까요? 안 삼습니다. 그건 지질학이나 지형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학은 뭐를 연구하기는 건 하지만 부동산을 연구하는 건 맞는데 부동산 자체를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과 인간의 관계를 연구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대답해 보실까요? 우리가 공부하는 방법 아까 4가지 있다고 그랬잖아요. 뭐가 있어요?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 근데 이 중에 4개 중에서 실력이 갖춰지기 전에는 2가지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뭐하고 뭐? 듣기와 말하기. 입으로 자꾸만 뱉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현장에서 적응할 수 있어요. 공부를 상당 기간 오래 하고도 실패하는 이유는 뭐냐? 아는 걸 틀려요. 현장 가서. 부담이 되니까 생각이 빨리빨리 안 나. 그러니까 현장 가서 문제 있다. 가면서 계속 가만히만 있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야? 읽기 쓰기에만 열심히 하셔서 그래. 실력이 갖춰지기 전에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뭐가 중요하다? 듣기와 말하기.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이 호흡을 맞춰서 해봐야 돼요. 자, 다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자, 부동산학은 뭐다? 그렇죠. 부동산학은 부동산과 인간의 관계를 연구하는 무슨 과학이다? 사회과학이에요. 자연과학이 아니라. 그럼 이런 부동산학은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부동산학의 구성을 한번 보시자고요. 자, 우리 입문서는 자, 부동산학은 총 몇 편으로 되어 있습니까? 거기 보니까 몇 편으로 되어 있어요? 3편. 자, 제 1편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부동산학 뭐예요? 총론. 자, 부동산학 총론. 부동산에 관련된 전반적인 걸 배우는 게 바로 부동산학 총론입니다. 자, 우리 제목 한 번씩 읽어볼까요? 부동산학 총론은 거기 보니까 2개의 장으로 되어 있죠? 자, 뭐하고 뭐가 되어 있다? 읽어보실까요? 시작. 부동산의 뭐요? 개념과 분류. 부동산은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분류하느냐. 그 다음에 부동산의 뭐요? 특성. 그럼 요 부동산의 특성에 대한 별표 하나 치시고. 이 총론에서 가장 중요한 건 부동산학 총론입니다. 우리가 입문 과정이기 때문에 어디서 몇 문제가 나온다 이거는 관심 갖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학문이기 때문에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부동산학개론하고 나머지 기타 과목들하고는 공부하는 방법이 달라야 돼요. 자, 우리 시험 과목 6개 중에서 뭐만 법이 아니에요. 부동산학개론만. 나머지는 다 법과목이죠. 그러니까 법과목은 성격상 어떻게 되어 있느냐. 법과목은 성격상 이렇게 직사각형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직사각형으로. 그래서 한 단원씩 이렇게 정복해 나가면 됩니다. 연관성이 좀 적어요. 근데 부동산학개론은 학문이다 보니까 원형이에요. 첫째 시간에 배우는 내용이 맨 마지막 시간에도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계속 다 연결이 돼 있어. 그래서 어느 파트에서 문제가 몇 개 나오니까 그것만 공부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안 돼. 그건 나중에 강사들이 할 일이고 처음에는 부동산학의 뼈대를 제대로 삼으셔야 돼. 그러니까 뭐를 우리가 공부할 때 어떤 걸 공부하는지 알고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동산학개론에 우리가 구성을 보고 있는데 자, 1편은 크게 2가지다. 총론인데 뭐하고 뭐다 다시 한번 1번 첫 번째는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고 두 번째가 뭐다? 부동산의 특성. 근데 뭐가 중요하다? 총론에서 특성이 중요하다.
이 특성은 뭐야? 마르고 닳도록 보셔야 돼요. 왜? 우리가 공부하는 과목이 뭐라고요? 다시 한번 제목 좀 보자고요. 무슨 개론? 부동산학 개론이.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부동산학인데 부동산에 뭐가 없다면, 특별한 성질이 없다면, 부동산에 특별한 성질이 없다면 부동산학이 존재할 이유가 없죠. 부동산이라는 상품은 다른 재화와 틀리게 특별한 성질이 있으니까 부동산학이 별도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부동산 특성에 막상 시험장에 가면 한 문제밖에 안 나오지만 이 특성을 모르고는 뒤의 내용을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총론에서는 뭐를 중점적으로 봐야 된다? 특성. 자, 그 다음에 제2편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 총론이 있으니까 뭐가 있어요? 강론이 있죠. 근데 이 강론은 거기 보니까 몇 개의 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6개의 장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6개의 장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내용을 보면 중요한 게 크게 두 덩어리예요. 자, 근데 이건 어떻게 나눠지는 거냐? 자, 보십니다. 자,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무슨 활동을 할 수 있어요? 중개 활동을 할 수 있죠. 그럼 중개 활동이라는 건 누구와 누구 사이에서?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에 계약을 체결해 주는 게 중개 활동이잖아요. 근데 그럼 중개 활동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시장 상황이 어떤지를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앞으로 시장 상황을 보니까 아파트 가격이 내려갈 것 같다. 그럼 사라고 해야 돼? 팔라고 해야 돼? 팔라고 해야지. 올라갈 것 같다. 사라고 해야죠. 그러니까 중개 활동이라는 건 결국은 자, 뭐를 분석해서? 시장을 분석해서 고객들의 의사 결정을 도와주는 게 중개 활동이에요. 자, 뭐를 분석해서? 시장을 분석해서 고객의 의사 결정을 도와주는 게 바로 뭐다? 중개 활동이에요. 그래서 거기 우리 책에는 강론이라 해서 6개의 장으로 돼 있지만 그건 출제 경향에 맞춰서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사실 내용을 보면 크게 두 덩어리다. 자, 제목 한 번씩 읽어볼까요? 뭐하고? 시장 분석하고 뭐요? 의사 결정. 그러면 요 시장 분석은 어떻게 돼 있느냐? 자, 이런 거 필기 안 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시간 지나면 다 알게 되기 때문에 시장 분석이라는 건 이제 4개의 영역으로 돼 있는데 자, 우리가 시장은 뭐요? 누가 만나서 거래를 하는 것이에요. 매도자, 매수자. 말을 바꾸면 뭐요? 수요자, 공급자죠. 수요자, 공급자가 시장에서 만나서 거래를 하잖아요. 그래서 시장 분석에서는 첫 번째 뭐를 배우느냐? 수요 공급 이론을 배웁니다. 무슨 이론을 배운다? 수요 공급 이론. 그래서 이 수요 공급 이론에는 수요 공급의 기초, 그다음에 균형, 탄력성이라는 것까지 다 같이 배우는 거예요. 세부적인 건 이제 수업을 해 나가면서 사람들이 아실 거고. 자, 두 번째. 그럼 수요자와 공급자가 만나서 활동을 하는 곳이 어딜까요? 거래가 이루어지는 곳이 뭘까? 시장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시장 상황은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변하죠. 그게 바로 뭐다? 경기 변동이. 요새 부동산 경기 좋아요? 안 좋아요? 별로 안 좋죠. 특히나 수도권은.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시장을 분석한다는 건 뭐예요? 시장을 조사한다는 얘기도 되잖아요. 우리가 시장을 조사한다는 건 쉽게 말해서 사람들이 아파트 사실 때 뭐 한다고 그래? 입지 선정한단 말 하죠? 교통은 어떤지, 애들 학구는 어떤지 따져봐야 되잖아. 그래서 이게 바로 입지 선정입니다. 그래서 강론의 시장 분석이라고 하는 건 4개의 영역으로 돼 있다. 자, 우리 제목 한 번씩 읽어보자고요. 자, 첫 번째 뭐? 수요 공급 이론. 두 번째 시장. 세 번째 경기 변동. 네 번째 입지 선정. 그러면 시장을 분석했으면 분석으로 끝나야 돼요? 결정을 해야 돼? 결정을 해야지. 그게 바로 의사결정이에요. 자, 그러면 의사결정 파트가 이제 어려운데, 자, 여러분들 정부도 시장을 조사합니까? 안 합니까? 조사 분석하죠. 그럼 정부의 결정을 뭐라 그럴까? 두 글자로 정자 들어가. 정책. 그러니까 의사결정이 정부의 결정이 정책이에요. 그럼 개인의 의사결정은 뭐라고 할까요? 아파트를 산다. 아파트를 산다 다른 말로 하면 투자한다. 그래서 개인의 의사결정은 뭐예요? 투자예요. 근데 세 번째, 자, 작년 시험에 나왔던 게 유효수요가 나오는데 여러분들 아파트 살 때 아파트는 싸요, 비싸요? 그래서 좀 유식하게 얘기하면 아파트는 고가성, 비싼 재화라고 그래. 그럼 내 돈만 갖고 사요? 은행 돈도 빌려? 타인 자본도 빌리죠? 그러면 자금 융통을 두 글자로 줄여보세요.
자금 융통을 두 글자로 금융이야 그게. 그래서 뭐요? 금융. 자, 금융은 뭐의 줄임말이다? 자금 융통. 돈 빌린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개발이에요. 뭐를 신규로 투자한다, 신규로 뭐 한다? 개발한다. 그래서 강론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크게 두 가지 덩어리로 묶으면 뭐하고 뭘로 나눠볼 수가 있다. 시장 분석과 뭐요? 의사결정. 아셨습니까? 근데 이 시장 분석에서는 학생들이 어려워하고 나머지 이론들의 기초가 되는 게 수요 공급 이론이에요. 이 수요 공급 이론이 가장 중요해요. 수요 공급을 제대로 알면 시장이나 경기 변동, 정책까지도 이해하기가 쉬워요. 시장 분석 파트에서 중요한 건 뭐다? 수요 공급 이론. 자, 학창 시절에 고등학교 시절에 이거 다 배우는 겁니다, 사실은. 근데 하도 배운 지가 오래되고. 그래서 어렵게 느끼시는데. 그 다음에 의사결정 파트에서는 뭐가 중요하느냐? 투자 금융이 중요해요. 뭐하고 뭐가 중요하다? 투자와 금융.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 학개론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처음부터 전반적인 전체를 다 여러분들이 욕심내시면 안 돼. 자, 우리 집을 질래도 무슨 공사를 잘해야 돼요? 기초공사 잘하고 기둥을 세워야 벽돌을 붙일 거 아니야.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가 지금 얘기한 거 시장 분석 파트에서 뭐가 중요하고 수요 공급이로, 그 다음에 의사결정 파트에서는 투자 금융. 근데 이게 중요한 만큼 어려워요. 그럼 자꾸만 사람 습성이 쉬운 것만 하려고 그래. 초반에는 어려운 건 자꾸만 뒤로 눌려. 그럼 뒤에 가서 하게 돼야 안 해도 돼요? 다른 과목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어려운 걸 초반에 자꾸만 붙어야 돼, 자기가. 이걸 뒤로 미루시면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문 과정 11월 달, 12월 달, 그 다음에 내년 2014년도 1월 달, 2월 달이 기초 과정이에요. 이때까지 여러분들이 중점을 가져야 될 건 뭐냐? 자, 총론 파트에서는 특성. 시장 분석에서는 수요 공급이론. 의사결정 파트에서는 투자 금융. 이걸 열심히 하셔야 돼요. 물론 제가 강의하면서 이걸 중점적으로 하겠지만 왜 총론 파트에서 특성이 중요하냐 여러분들 보세요. 자, 이 앞에 세 글자가 다 생략돼 있어요. 세 글자가 다 생략돼 있는데 무슨 세 글자가 생략돼 있을까요? 그렇죠. 부동산. 그러니까 부동산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다 부동산이라는 재화로 우리가 한정돼서 배우는 거니까. 그래서 이 강론 파트는 크게 시장 분석과 의사결정이다. 자, 시장 분석에서 뭐가 중요하고 수요 공급이론. 의사결정에서 뭐요? 투자와 금융이다. 자, 그 다음에 제3편이 뭡니까? 부동산학개론 제3편이 감정평가론입니다. 자, 감정평가론이에요. 감정평가. 자, 감정평가론은 뭐냐? 15% 나옵니다. 시험에. 출제자가 마음대로 몇 문제를 내는 게 아니라 출제 지침에 정해져요. 15%. 즉 6문제 내라고 그래요. 몇 문제? 6문제. 그럼 감정평가도 거기에 3개의 장으로 되어 있는데 감정평가는 여러분들 세부적인 것보다는 기초만 한번 해보자고. 여러분들 감정평가가 뭘까요? 쉽게 말해서 감정평가. 자, 감정평가 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까? 자, 감정평가 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아파트 한 번도 안 사봤어? 사봤잖아요. 감정평가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KBS 프로그램 중에서 TV쇼 진품명품이라는 프로그램 아시죠? 자, 어떤 물건을 의뢰인이 들고 나오잖아. 의뢰인이 들고 나오죠. 그럼 의뢰인이 제시한 가격이 있어 없어? 있어요. 근데 우리 그걸 믿어 안 믿어? 안 믿어요. 그럼 쇼 감정단도 해요 안 해요?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믿고 신뢰하지 않죠? 결국은 누가? 전문가가 하지.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니까 전문가가 뭐를 살펴서? 가치를 살펴서 가격으로 표시하는 게 감정평가예요.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은 가치를 제대로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들 쉽게 말해서 매도자들은 과대평가할까요? 과소평가할까? 내 거잖아. 그러니까 뭐야? 과대평가하지. 매수자들은 과소평가하잖아요. 그렇죠? 치우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전문가가 뭐요? 가치를 살펴서 가격으로 표시해요. 그래서 TV쇼 진품명품 보면 뭐요? 전문가들이 살펴서 결국은 전광판의 금액으로 나와 안 나와? 야, 저게 5천만 원씩 해 저게? 우리가 이렇게 아는 거잖아. 그게 바로 감정평가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 부동산학계론은 아직 세부적인 건 제가 들어가지 않지만 우리 부동산학계는 다음과 같이 3개의 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 다시 한번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1편은 뭐다? 부동산은 뭐요? 총론. 총론에서는 첫 번째 개념과 분류와 특성을 배우는데 총론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특성. 부동산의 특성을 알아야만 뒤의 문장들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강론은 사실 시험 출제로 되는 건 6개의 장으로 나오지만 크게 2덩어리다. 자, 뭐를 분석해서? 시장을 분석해서 의사를 결정하는 건데 시장 분석에서 중요한 건 바로 뭐다? 수요, 공급이로. 의사결정에서는 투자, 금융. 그 다음에 3편이 바로 뭐야? 감정평가론. 근데 최근에는 감정평가가 합격의 당락을 좌우하는 파트가 아니에요. 6문제가 나오는데 시험이 쉽게 나오면 누구나가 4문제 이상 맞고 시험이 좀 어렵게 나오면 누구나가 3개 정도 맞아요. 공부 양하고 그렇게 비례하지 않아요. 감정평가는. 그러니까 요새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략과 전술이 중요한 거야. 감정평가의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감정평가의 양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강사를 믿고 따라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을 잘해야 될 파트가 감정평가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뭐라 그랬어요. 감정평가보다는 여러분들 별표되어 있는 게 부동산의 뭐요? 특성. 그 다음에 수요 공급이론. 그 다음에 뭐요? 투자 금융.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갖고 하시자. 기초 과정까지. 내년 1월달, 2월달까지. 아셨습니까? 그래서 부동산학교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동산학교는 어떻게 할 거냐 공부를. 공부 단계가 1년간 이루어질 공부 단계를 이제 설명을 드리면 자, 보통 3단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렇게. 제 강의가 이렇게 3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는 뭐냐? 11월 달, 12월 달 여기가 입문 과정, 1월 달, 2월 달 기초 과정입니다. 여기를 열심히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 이제 요 단계로. 요 단계로. 여기가 이제 뭐야? 3월 달, 4월 달, 5월 달, 6월 달. 우리가 몇 달에 한 번씩 진도가 끝납니까? 2달에 한 번씩. 전 과목이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7월 달부터 시험에 볼 때까지. 7월 달부터 시험에 볼 때까지. 이게 3단계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에? 근데 여기에 기초가 잘 닦여야 돼요. 이게 보통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가질 않아요. 점수가. 어선풀이 하면은 공부를 암만 열심히 해도 2단계를 잘 못 뛰어넘어요. 학문이기 때문에. 아까 그랬죠. 법과목들은 단원별로 하나하나 정복해 나가면 되지만 부동산학교로는 뭐라 그랬어요. 도형으로 표현하면 직사각형이다. 원형이다. 원형에 갖고 서로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1년 동안 공부할 거는 요 단계로 갈 겁니다. 그러니까 기초가 잘 닦아야 여기가 쉬워지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남들이 시작 안 하는 일찍 이런 입문 과정부터 시작할 때는 뭐예요? 기초를 제대로 닦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1단계에서는 뭐예요? 공부의 습관을 잘 들이셔야 돼요. 공부 뭐예요? 습관. 근데 공부 습관 제가 그랬죠 아까. 중요한 건 2가지라 그랬잖아요. 읽기와 쓰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 듣기. 일단 수업 시간에 잘 집중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말하기. 참여하는 수업이 돼요. 너는 떠들어라 나는 앉아있다 가겠다는 자꾸만 머릿속에 딴 생각이 납니다. 자꾸만 그래서 집중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리고 제가 요 말하기가 왜 중요하다고 그래요? 순발력이 키워져요. 자격증 시험이라는 건 주어진 시간 내에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요. 암만 많이 알고 있어도 그 시간 내에 뭐야 생각이 안 나는 건 자기 게 아니에요. 근데 학생들이 말하기를 아주 싫어해요. 그냥 읽기만 좋아해요. 그래서 막 독서실 같은 거 끊어놓고 하루 종일 가서 뭐 읽어. 한 3시간 읽었어요. 한 10장 읽었는데 딱 일어나 보니까 뭐야? 이게 집중이 잘 안 돼요. 어떤 책을 우리가 읽어서 내용을 파악한다는 건 뭡니까? 내용을 다 안다는 뜻이야. 아직 그 숨어있는 의미를 몰라요. 이게 한글이니까 읽으려면 읽을 수는 있어 이게. 근데 그 의미를 모르니까. 그래서 처음에 읽기 쓰기에 관심을 갖지 마시고 뭐하고 뭐요? 듣기와 말하기. 저 쓰기 아주 싫어해요. 필기에 목숨 거시는 분들이 있어. 그래서 제가 올해는 좀 강력하게 이걸 주장할 건데 자 노트 별도로 준비하지 마세요. 제가 정리할 내용이 있으면 프린트를 만들 겁니다. 처음에는 강사가 이렇게 쭉 설명을 해나가는데 뭐 속도가 늦으니까 저는 여기 설명하는데 여기 쓰고 그 엇박자로 가시면 절대 안 돼. 그래서 노트 따로 사지 마세요. 아셨습니까? 책 하나라도 우리가 제대로 보자고요.
나중에 요약집이라 그러는 거 다 나와요, 또 나중에. 그러니까 처음에 자기가 가진 책 하나라도 잠깐만 보셔야 돼. 그래서 중요한 거는 공부 습관 중에서 중요한 건 뭐다? 듣기와 뭐요? 말하기. 자, 그래서 잘 듣고 잘 말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자, 지문 해석 능력을 키워야 돼요. 기초 단계에서 지문 해석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암만 많이 알아도 결국은 시험장에서 문장을 읽고 옳은 문장인지 틀린 문장인지 판단해야 돼요. 결국은 문장이 O 아니면 X잖아. 근데 이 지문 해석 능력인데, 여러분들 부동산학교를 남들보다 특별히 잘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대개 공통점이 책을 많이 읽으신 분들이야. 언어에 대한 추리력이 빠르신 분이야. 문장 논점을 빨리빨리 체크하시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말을 하면 알아들어. 근데 문장에서는 못 찾아. 우리가 점점 뭐요? 뉴스를 방송을 봅니까? 신문을 봅니까? 방송 보죠. 신문을 잘 안 봐요. 활자에 자꾸만 익숙하지 않아요. 활자에 익숙하지 않아. 또 스마트폰으로 검색해서 보기도 하는데 일간지 같지 않지. 스마트폰에 나오는 기사는 문장이 정형하지를 못해요. 어법에 틀린 것도 너무 많고. 그래서 지문 해석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어떤 능력을 키워야 되느냐. 이 지문 해석 능력 중에서 다른 분야가 아니라 경제면을 잘 하셔야 돼요. 무슨 면? 경제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제가 이걸 숙제를 내드리지는 않지만 자율적으로 맡기지만 여러분들 이건 뭐냐면 자 스프링 날린 노트를 하나 사세요. 수업 시간에 노트를 갖고 오지 마시고 집에 A4 크기예요. A4 크기의 노트를 하나 사세요. 그리고 자기 신문이 있어야 됩니다. 신문을 하나 구독하는 게 좋아요. 12,000~13,000원 갖고 그 많은 정보를 얻는 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매일경제나 한국경제 같은 경제신문을 보시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간지 경제면이 있잖아요. 예? 근데 한 번 보고 그냥 버리면 자기 있게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경제면에 하루에 기사 하나나 두 개씩 경제면에 기사 하나나 두 개씩이라도 자기가 한 번 보고 버리지 마시고 그거 오리세요. 이렇게. 오려서 여기다 붙이세요. 그래서 이 내용을 읽는 거예요. 자기가. 근데 읽다가 보니까 모르는 말이 하나 나온다. 예를 들어서 GDP라는 게 나온다. 뭐가 나와요? GDP. 여러분들 학창시절에 GMP, GDP 들어보셨을 거야. 여러분들 GMP가 중요해요? GDP가 중요해요? 요새는. 자, GMP는 국민총생산이고 GDP는 국내 총생산이야. 둘 다 중요하긴 하지만 요새는 GDP가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거 말씀드릴 때 항상 쉽게 예를 들면 여러분들 머리 위에 형광등이 있으니까 자, 형광등 브랜드 중에서 국내 브랜드가 뭘까? 우리가 쉽게 국산품 이러잖아요. 에? 번개표, 그렇지. 외국 브랜드는 오스라메나 필립스. 그럼 우리가 뭐를 사야 될까? 심증적으로. 다른 조건이 같다면 품질의 차이가 없다. 가격의 차이가 없다. 다른 조건이 같다면 뭐를 사야 될 것 같아? 심증적으로. 번개표죠. 그런데 번개표는 중국에서 100% 생산해. 그럼 중국에서 100% 생산하면 국내 고용을 창출해야 하네. 안 하잖아. 일자리를 안 만들어요. 요새 정부의 고민도 맨날 그러잖아요. 일자리, 청년 실업 이런 거 맨날 일자리잖아요. 근데 오스람이나 필립스는 국내에서 만들어. 그럼 우리가 뭘 사용해야 돼? 번개표 사용하지 말고 오스람이나 필립스 이용해야 돼? 근데 꼭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번개표는 중국에서 만들지만 그 회사에서 이윤이 생기면 국내에 갖고 들어오겠죠. 근데 오스람이나 필립스는 고용은 창출하지만 이익이 생기면 본국으로 가져갈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그래도 워낙 현대에 와서는 최상의 복지가 뭐래요? 일자리래잖아. 보조금 주는 것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일자리. 그러니까 GDP가 중요해요. 근데 GDP라는 걸 모르는 게 창피한 게 아니에요. 네? 찾아봐야 되는 생각을 안 하는 게 창피한 거지. 한 예를 제가 들었지만 네? 그래서 만약에 GDP 또 네? 코픽스다. 코픽스 금리다. 이런 말 막 나와요. 평균 자금 조달 비용 지수인데 이게 이런 거 나오면 모르는 건 창피한 게 아니에요. 그럼 뭡니까? 찾아보면 되죠. 우리가 집에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우리가 검색해 보면 되잖아. 그래서 모르는 단어가 나왔다. 그러면 자기가 그 밑에다 써보는 거야. 이렇게. 남이 써놓은 문장을 자꾸만 보는 겁니다. 네?
또 요새 신문들이 다 섹션으로 해서 부동산 특집 같은 것도 나오잖아요. 자꾸만 써놓은 문장을 읽어보시는 게 부동산학개론에 좋은 점수를 받는 한 방법이다. 근데 신문 경제면 같은 걸 가지고 지문 해석 능력을 높이는 거를 여러분들이 벌써 5월 달만 돼도 바빠요, 안 바빠요? 바빠요. 마음이 급해져 이제 슬슬 날씨가 더워지니까. 그러니까 이거 길게 해야 4월 달까지 밖에 못 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입문 과정에서 하시는 분들이 한 4월 달까지 이거를 하루에 기사 하나 두 개씩만 해도 이렇게 자기가 스크랩을 해서 그 내용을 모아가면 자기도 모르게 지문 해석 능력이 높아져요. 문장을 보는 힘들이 강해져. 이게 나중에 시험장에서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근데 구창크등 이거. 자기가 경제학을 전공 안 했어요. 경영학을 전공 안 했더라도 이렇게 경제매 신문 스크랩을 2년간 하잖아요. 대학원 나온 사람보다 실물 경제 더 많이 알아요. 이게 실제로 살아있는 걸 해야죠. 실제로 살아있는 거. 제가 80년도에 대학을 다녔어요. 80년대 중반부터 대학을 다닌다. 80년대 대학 생활을 했어. 그럼 80년대 대학 생활을 했으니까 우리 교수님들한테 제가 배웠을 거 아니야. 그럼 그 교수님들은 대학교를 60년대 다니셨겠지.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한참 몇십 년 지난 이론을 그냥 배운 거야. 실물 경제를 배운 게 아니라 기본적인 것만 배운 거예요. 그냥 대학교에서 경제학, 경영학 공부하면 다 잘 살면 잘 사는 거 아니에요. 실물 경제를 알아야 된다고. 살아있는 공부를 하셔야 돼.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자꾸만 우리가 현대인들이 자꾸만 삶이 바쁘다 보니까 활자를 잘 안 보게 되니까 요 지문 해석 능력 이거. 처음에 책도 얇잖아요. 배우는 양도 얼마 안 돼. 그러니까 집에 가서 요 습관 들이시는 거. 하루에 기사 하나나 두 개. 이렇게 스크랩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그러면 이게 자기도 모르게 지문 해석 능력이 굉장히 높아진다. 근데 이 스크랩을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사후 검증을 받고 싶은 분들은 갖고 와서 저한테 물어보셔도 돼. 또 내가 여기에 나오는 단어를 검색해 봤는데 그 단어를 검색해 봐도 정확하게 모르겠다. 그럼 저한테 질문하셔도 됩니다.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저도 모르는 게 있을 수 있으니까 모르는 게 있으면 저도 찾아서 알려드리지. 그래서 요 입문 과정에서 부동산학개론에 우리가 앞에 살펴본 내용을 공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요 좋은 습관을 들여야 된다. 그 좋은 습관에는 잘 듣고 말하기까지 같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습관을 좀 더 보면 우리가 뭐를 잘해야 된다 그래요? 공부를 잘하려면 옛날에 저는 학력고사 세대인데 학력고사 수석한 친구들이 맨날 그래요. 학원은 안 다녔고 과외를 안 받았고 예습 복습 열심히 했다. 물론 거짓말이야. 우리 모임에 학력고사 수석한 친구가 있어요. 근데 방송국 PD가 써준대. 쓴 거 보고 있는 거래. 근데 이게 그럼 왜 PD들이 이렇게 써줬을까? 이게 불멸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래. 예습 복습이. 여러분들 예습을 해야 수업 시간에 뭐가 생겨? 네? 집중력이 생겨요. 뭔가 좀 내가 한 번이라도 들어본 걸 들어야. 근데 처음에는 예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죠. 뭘 알아야 예습을 하지. 전혀. 그러니까 예습을 하려고 부모들이 애들 선행학습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습은 할 수가 없다. 뭘 알아야 예습을 하니까. 예습하지 마시고 뭐를 열심히 한다. 복습. 근데 복습은 뭐야? 수업 시간에도 듣기 말하기가 중요하듯이 복습할 때도 뭐를 해야 된다? 듣기와 말하기. 학원에서 이거 동영상, 우리 학원생들은 이건 동영상 강의 제공해야 하네요. 합니다. 집에 가서 틀어놓고 듣지만 말고 말을 같이 하셔야 돼. 자기가 강의한다 생각하고 연습장 옆에다 놓고 그렇게 하시는 게 가장 빨라. 그래서 처음에는 예습이 안 되지만 복습 열심히 하시면 돼. 그러면 여러분들 그럼 1, 2월 달 강의는 어떻게 될까요? 1, 2월 달 강의는 예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예습할 수 있어요. 1, 2월 달은 뭘? 입문 과정에 들은 내용을 갖고 예습해 오면 되지. 아셨습니까? 아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거야. 처음에 우리 입문 과정 처음에는 예습이 안 되지만 1월 달부터는 예습할 수 있다. 이전에 배웠던 거 들어서 예습해 오고 수업 시간에 듣고 자기가 집에 와서 복습하시고 이렇게.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동영상 강의가 저는 노량진에서 수요일 날 찍어요. 수요일 날 노량진에서 강의를 합니다. 그럼 수요일 날 노량진에서 강의를 하면 자기가 동영상 듣는 날을 딱 정해놔요. 금요일 날이면 금요일 날 이렇게. 민법은 월요일 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각 과목별로 학개론하고 민법을 일주일에 2번씩 듣는다 내가. 처음에.
예? 처음에 2월 달까지는 우리가 뭐만 하자 그랬어요? 부동산학개론하고 민법. 이걸 강의를 잠깐만 들어야 돼요. 처음에는 잘 듣고. 근데 수동적으로 듣기만 하지 마시고 모두 열심히 하자. 말하기. 그래서 우리가 요거 11, 12, 1, 2월 달인데 요 기초 과정 여기가 바로 우리가 뭐야? 운동선수로 얘기하면 동계훈련이다. 이 과정을 잘 겪어야만 그 다음 단계가 쉬워집니다. 그래서 좋은 습관. 그 다음에 우리가 시사적인 용어도 많이 알고 문장을 보는 힘이 높아야만 문장을 뭐 현장에서 빠른 시간에 정확하고 신속하게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문 해석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신문 모두 좀 꼭 보자. 예? 경제면도 꼭 봐서 우리가 지문 해석 능력도 좀 키워보시자. 시간적 여유가 좀 있으실 때. 아셨습니까? 자, 그래서 부동산학계는 어떻게 구성이 돼 있고 1년 동안의 단계는 어떤지 좋은 공부 습관은 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럼 이것만 하고 첫째 시간을 끝나긴 좀 그렇잖아. 그러면 자 부동산학이 무엇인지 한번 배워보자고요. 부동산학이 뭔지 필기 하나도 안 하셔도 됩니다. 자 부동산학이 무엇인가 이 부동산학의 정의에 대해서는 부동산학의 정의는 10회 때와 19회 때 딱 두 번 시험에 나왔어요. 자주 시험에 나오는 파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뭐 시험에 나온다 이렇게 강박관념 갖지 마시고 그래도 우리가 무슨 과목을 공부하니까 부동산학개론을 공부하니까 집에 가서 식구들이 물어볼 수 있잖아요. 오늘 학원서 엄마 뭐 배웠어? 부동산학개론. 그럼 자제분이 물어봐요. 부동산학개론이 뭐예요? 그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골치 아파 죽겠어. 이러면 안 되지. 대답할 게 있어야 되잖아요. 자, 부동산학은 뭐다? 앞에서 언급했었는데 잠깐 쉽게 얘기하면 자, 부동산학은 뭐다? 뭐와 뭐에? 부동산 자체를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뭐와 뭐에? 부동산과 인간의 관계를 연구하는 것이 바로 뭐다? 부동산학이다. 부동산 자체를 연구하는 게 아니라 뭐와 뭐의 관계? 부동산과 인간의 관계를 연구하는 게 부동산학이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근데 학문적으로 이 정의를 조금 더 깊숙하게 들어가 보면 크게 총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조금 더 들어가면 자, 이 정의도 학자에 따라 부동산학의 정의가 조금씩 틀리긴 하지만 자, 우리나라의 부동산학을 뭐예요? 정착시킨 김영진 교수님의 작고하셨으니까 김영진 교수님의 정의를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되어 있대요. 부동산학이란 부동산 활동의 능률화를 위한 원리와 응용기술을 개척하는 종합응용과학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걸 꼭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자, 우리가 말 한번 해볼까요? 부동산학이란 뭐라고요? 부동산 활동의 능률화를 위한 뭐와 뭐를? 원리와 응용기술을 개척하는 종합응용과학이다. 이게 부동산학이래요. 그럼 하나씩 뜯어보자고요. 그럼 부동산 활동인데 화산 활동, 지진 활동은 뭐예요? 부동산 활동이다 아니다? 아니죠. 부동산학에서 말하는 부동산 활동 아니잖아요. 왜? 부동산학은 뭐와 뭐의 관계를 연구하니까? 부동산과 인간의 관계를 연구하니까. 그러니까 부동산 활동은 부동산 자체의 활동이에요.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인간의 활동이야.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인간의 활동. 근데 부동산 활동이 잘못되면 문제 생기죠. 그러니까 부동산 활동의 무슨 화를 위한? 능률화. 그럼 능률화를 쉽게 얘기하면 바람직스럽게 부동산 활동을 뭐야? 바람직스럽게 하기 위한 뭐와 뭐? 원리와 응용기술이. 그럼 원리라고 하는 건 뭐냐? 바로 느낌이 오잖아요. 이론적 측면. 응용기술은 뭐야? 실무적 측면. 그러니까 부동산이라는 것은 활동을 바람직스럽게 하게 하는 무슨 측면과 무슨 측면을? 이론적 측면과 실무적 측면을 같이 연구하는 무슨 과학이다? 종합응용과학이다. 그런데 19회 때 시험 문제 한번 물어볼까요? 19회 때 시험 문제 답이 됐던 게 이거예요. 정의에서. 부동산학은 순수과학이다, 응용과학이다. 응용과학이죠. 왜? 학문적 원리만을 탐구해요? 실무적인 것도 같이 연구해. 실무적인 것도 같이 연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순수과학이다, 응용과학이다. 순수과학이 아니라 응용과학이. 그러니까 부동산학개론 공부를 잘하면 돈 버는 방법도 터득하게 된다, 안 된다? 된다. 이론적인 것만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냥 응용과학이래요? 종합응용과학이래요?
종합응용과. 그러니까 부동산학은 뭐예요? 활동을 바람직스럽게 하기 위한 이론적 측면과 실무적 측면에 관련되는 걸 다 연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부동산학은 짜장이다, 짬뽕이다. 에? 종합응용과학이라니까. 에? 짬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학을 공부하면 뭐 회계학, 경제학, 경영학 여러 가지 지식이 다 필요해요. 그래서 이게 바로 뭐예요? 부동산학입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읽어보고 우리 첫째 시간은 여기까지만 우리가 정리를 할 겁니다. 둘째 시간부터 제대로 이제 수업을 들어가 볼 건데, 자, 부동산학은 뭐라고요? 쉽게 얘기하면, 자, 부동산학은 뭐다? 부동산과 인간의 관계를 연구한다. 좀 구체적으로 김영준 교수님이 어떻게 정의를 내려놨느냐,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뭐 부동산 활동의 뭐를 위한, 능률화를 위한 뭐와 뭐를, 원리와 응용 기술을 개척하는 종합 응용과다. 이게 바로 뭐예요? 부동산학이다, 이런 얘기예요. 아셨습니까? 그래서 시간에 어정쩡하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딱 끊어서 둘째 시간부터 부동산학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한번 배워보시자고요. 아셨죠? 자, 그리고 준비물이 있습니다. 어떤 준비물이 있느냐, 여러분들. 다음 주에 와야 돼. 알림장 빨리 쓰세요. 자꾸만 까먹어요. 이거 알림장 써야 돼. 준비물. 삼색 볼펜. 무슨 볼펜이요? 삼색 볼펜. 검정, 파랑, 빨간색이 들어가 있는 삼색 볼펜. 좀 괜찮은 걸로 사세요. 수업 시간에 맨날 볼펜 똥만 이렇게 처리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10cm짜리. 자, 10cm짜리 뭐예요? 자, 그 다음에 노란색. 노란색 형광펜. 노란색 형광펜. 제 수업 시간에 반짝이란 말을 합니다. 반짝하면 거기다 형광색으로 색칠하라는 얘기. 왜냐하면 공부의 정리가 반이에요. 깔끔하게 다시 볼 때 논점을 빨리빨리 볼 수 있게끔 정리 잘하는 것도 공부의 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준비물입니다. 제 수업 시간에 별도로 노트 필기 안 한다 그랬습니다. 필기할 중요하게 모아줄 내용이 있으면 제가 프린트를 드릴 것이고 책에다 직접 밑을 치고 쓸 겁니다. 입문 과정에서 우리 이 책 하나라도 제대로 보자. 이거는 1년 내내 해당되는 거예요. 별도 노트 하지 마세요. 아셨죠? 자, 그럼 좀 끊었다가 우리가 이제 20페이지부터 수업을 다음 시간에 해봅니다.